최근 한국에서 계엄령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이제 한국은 계엄령에 따른 불안정한 면모가 강조되며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이라는 손해를 입게 될 거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현실은 이번 사태에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우수한 행동들은 오히려 전 세계를 감탄하게 만들었고 저명한 국제 외신들조차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들을 극찬하며 앞다투어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오직 중국 언론들만은 앞다투어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 비난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조직적인 행동으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가 손상될 거라고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국제 여론은 중국이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엄령 이후 한국에 대한 국제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오드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영국 BBC에서 수석 기자로 근무 중에 있고 국제부 소속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국제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령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계엄령 사건에 대해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한국의 이러한 선진적인 민주주의 수준과 한국인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한국은 아직도 대통령이 모든 전권을 휘두르며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는 것을 보니 한국의 수준은 아직도 멀었다며 비하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 언론사 기자들을 포함한 국제외신 기자들이 모두 모인 국제기자회견장에서 엄청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말았죠. 일단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 모두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기습적인 계엄령을 선포했고 한국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보통 계엄령 등으로 인한 정치적 시위는 무고한 시민들이 끔찍하게 희생되는 최악의 결말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국의 욱한 시위만 해도 그렇죠. 2016년에는 광둥성이 한 마을인 욱한 주민들이 지역 관리들의 토지 압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중국 정부는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며 군대까지 동원하여 무력으로 대응했거든요. 결국 작은 마을이었던 욱한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중국 인민군은 폭력을 사용하여 시위를 해산했으며 시위의 주요 지도자들은 죄다 의문의 실종을 당하거나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죠. 사실 중국에서 발생했던 시위는 중국 정부가 개혁 약속을 어겼기에 일어났고 마을 주민들의 시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시위 가담자들은 죄다 불구가 되거나 실종이 되었고 거의 1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는 여전히 경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죠. 이게 바로 정부에 항의를 하면 발생하는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태국도 마찬가지죠. 태국인들은 고착화된 태국 군주제와 군부의 지속적인 부패와 억압적 통치에 들고 일어났지만 결국 태국 시민들은 폭력적인 탄압을 당하며 큰 피해를 봐야만 했거든요. 아르헨티나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죠. 군사 쿠데타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반군에 맞서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때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제로 실종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당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상당히 선진적인 민주화를 이룬 국가였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수준 또한 매우 높아서 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빼앗긴 주권을 다시 자신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한국은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자신들이 직접 피를 흘리며 이룩했다는 거였죠. 식민지 지배에서 독재에 이르기까지 도전을 극복해온 한국의 역사는 국민들에게 깊은 회복력과 단결심을 심어주었거든요. 1987년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과 1919년의 3.1운동은 한국인들이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 단결한 역사적 사례로 한국인들의 현대 행동에 영감을 주었는데요. 중국과 같은 집단 저항의 역사적 경험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계엄령에 맞서 신속하게 행동할 자신감이나 노하우가 부족하지만 한국인들의 과거의 투쟁에 대한 집단적 기억은 위기에 맞서 단호하게 해결하는 한국 사회의 능력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고학력 인구가 상당히 많은 선진국이라는 점도 한국이 이번 계엄령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교육 수준이 낮아서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 우왕좌왕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고학력 인구는
자신의 권리와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계엄령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한국의 시민들은 계엄령의 의미를 빠르게 인식하고 의원들에게 청원하며 동시에 전략적 장소에 모이는 등 전략적인 행동을 조직했는데요. 한국은 초등학생 때부터 정치적 과정과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는 국가로 교육 수준이나 정치적 소양이 낮은 국가에서는 계엄령 선포로 인해 혼란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헌법상 아무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는데요. 이를 이미 알고 있던 똑똑한 한국 국민들은 계엄령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행동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파악하고 하나같이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인들이 계엄군을 막아 세운 덕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3시간 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의사당으로 들어가 계엄령 반대 투표를 완료할 수 있었고 계엄령은 선포된 지 6시간도 안 되어 무효로 돌아갈 수 있던 거였죠. 이건 그야말로 오직 한국 국민들의 높은 수준과 저력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어떻게 이렇게나 신속하고 통일된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는지 저를 포함한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 시민들의 행동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곧 한국인들은 전 세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인구 중 하나이며 위기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특히나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이들의 인터넷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 수준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이러한 한국의 높은 수준 덕분에 한국인들은 시위를 조직하고 법적 지원을 조율하며 정보를 정확하게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시민 시위대는 실시간 앱을 사용하여 계엄령 정보와 위치를 추적하고 시위 관련 각종 법률 자문에 접근하고 집회 장소와 실시간 경로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완벽한 선진적인 모습이 결국 계엄령을 6시간도 안 되어 무효로 돌리는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 또한 이러한 단체 행동을 할 때마다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긴 하지만 한국처럼 원활하고 신속한 통합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홍콩의 경우 2019년 민주주의 운동 당시 시위대는 조정을 위해 텔레그램과 같은 앱을 사용했지만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소통의 차질을 빚게 되었죠. 또한 미국에서도 매 시위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디지털 수단이 있다고 해도 미국은 시위에서 통합된 행동을 보이기는커녕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서로 다른 목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에 절대로 한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제가 속해 있는 BBC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기습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분명 국가적 신뢰도를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높은 수준의 대응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이 나라는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절대로 전복될 리가 없는 가장 안정적인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거든요. 특히나 이러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CNN은 민주주의의 등대로서의 한국 촛불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며 그야말로 한국에 대해 최고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미국 언론은 한국의 새벽 시위 당시 거리를 비추며 희망과 회복력이라는 눈에 띄는 시각적 메시지를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헌신적인 행동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불꽃 하나하나는 단순한 시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양보 없는 정신을 상징한다라며 혀를 내둘렀는데요. 저는 CNN에서 자국의 일이 아닌 남이 나라 일에 이렇게나 극찬을 하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기에 더더욱 한국의 존경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독일의 저명한 언론 더 슈피겔 또한 한국 시민들의 놀라운 행동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더 슈피겔은 한국인들의 이번 비폭력 시위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으면서 한국의 우수한 모습을 중국과 비교하는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사실 중국의 경우 언론 탄압으로 인해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국 또한 종종 파업이 벌어지는 국가로 중국인들은 파업 때마다 폭력 시위를 일삼으며 곳곳에 경제적 손해를 입히곤 합니다. 몇 년 전 청두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에서도 중국인 시위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외치는 등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시위가 점점 지속되면서 처음에는 평화적이었지만 시위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중국인 시위대는 각종 상징물들을 파손했고 거리의 상점들은 중국인 시위대들의 습격에 약탈당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인들이 한번 시위를 했다 하면 공공 및 사유 재산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이러한 피해액은 800억 원을 넘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위의 규모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시민들을 때려잡기 시작했어요. 결국 폭력 시위 앞에 더 큰 무력을 보여준 중국 정부로 인해 시위가 와해됨에 따라 시위대의 약탈과 파괴로 인한 피해는 사그라들게 되었죠. 그러나 중국의 시민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중국군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으로 인해 수백 명이 사망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떠한 흥분의 상황에서도 늘 비폭력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고 이러한 한국의 높은 수준의 시민 규율은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이 달성할 수 없었던 민주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었죠. 결국 이 독일 언론은 중국의 폭력 시위와 대조되는 한국의 접근 방식을 비교하며 폭력의 부재가 어떻게 이 시위를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힘은 평화에 있으며 변화는 혼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라고 주장하며 이 시위는 특히 정치적 불안에 직면한 국가에서 평화적인 시민 저항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며 극찬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사건에 대해 그 어떤 외신보다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따로 있었죠. 그건 바로 일본 언론이었는데요.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변함없는 민주주의 정신은 분명 뛰어나다는 기사를 작성하며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을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건 정말 의외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국제부 기자로서 일본의 언론도 종종 참조를 하는 편인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일본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역시나 일본이 한국을 두둔하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바로 일본이 한국을 칭찬한 것은 중국을 돌려가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반일 시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불과 최근까지도 반일 시위가 벌어지며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에게 해를 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반일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현실은 일본에 점령당하고 식민지로 전락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상당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심지어 현재 일본과 중국은 갸오이 센카쿠 열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을 겪고 있고 중국 전역에는 이로 인한 민족주의 시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국인 시위대는 일본 기업, 대사관, 개인을 겨냥한 폭도들로 폭력적으로 변했고 일본 소유의 공장, 상점, 자동차를 파괴하여 현지 근로자와 기업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죠. 놀랍게도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반일 시위를 장려하기까지 하는 이게 정령나라가 맞나 싶은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한국을 인정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기사 말미에 이러한 중국의 야만적인 폭력 시위를 꼬집으며 중국인들은 외교의 감정을 섞는 1차원적인 국가이고 비교적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한국보다도 수준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을 은근슬쩍 자신들보다 아래로 여기는 듯한 뉘앙스의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일본 언론의 반응에 대해 중국인들의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국 계엄령에 대한 보도를 위해 모인 국제기자회견장에서 중국 언론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비하하며 한국은 선진국인 척을 하지만 결국 형편없는 민주주의 수준을 가진 잘 쳐줘야 중진국인 국가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워낙 인구수로 밀어붙이는 국가다 보니 회견장 내의 중국인 기자들의 숫자는 다른 외신 기자들의 숫자를 전부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그래서 여론은 점점 중국 측의 주장대로 한국을 비방하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듯했습니다. 한국은 무늬만 민주주의 국가인 민주주의 후진국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의 계엄령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중국은 애초에 규율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국가기에 한국처럼 국제망신의 상황이 벌어질 일 자체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개망신 따위는 당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결함이 있고 정치인들은 부패에 만연해 있으며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한국인들이 늘 가난에 허덕이며 사는 것도 전부 이러한 후진적인 정치체계와 관련이 있죠. 중국식 정치 모델이 경제 발전에 더 적합하다는 것은
중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함에 따라 이미 증명된 상황입니다. 이번 계엄령 자체가 한국이 저개발 가짜 민주주의 국가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선진국은 절대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지 않거든요. 즉, 이번 계엄령 자체가 한국은 불안정적이고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수준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중국인들이 여론을 장악하며 다른 외신 기자들도 점차 한국의 등을 돌리려던 그 순간 한국 파견만 3년째라는 미국 CNN 측의 기자 한 명이 나서더니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의 주장은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권력자의 일방적인 계엄령을 해제시킨 것 자체만으로 한국은 모든 상황이 민주적인 절차로 움직이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든요.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은 수준 자체가 다른 국가고 민주주의 수준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 교양 및 교육 수준조차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중국은 자신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한국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나 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국가가 역사가 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역사는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들보다 짧은데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민주주의가 자리 잡혔던 적 자체가 없고 지금도 선진적인 정치 체계를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다운 모습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의 열등감을 느끼고 무작정 비하만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는 달리 직접 피를 흘리며 노력한 덕분에 선진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시민들이 언론 집회의 자유를 누리는 민주공화국으로서 계속해서 선진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선진적인 체제 하에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제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늘 신속하고 평화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촛불 시위는 그러한 한국의 높은 수준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수백만 명의 한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음에도 여전히 이 시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이었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 시민들의 행진을 감히 멈추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어떻죠? 중국은 연설, 집회,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위는 늘 무력으로 진압되며 시민들은 정부의 이의를 제기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천안문 광장 시위입니다. 당신들은 중국인이므로 천안문 시위가 어떤 결말로 끝나게 되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주도한 중국의 민주화 운동은 정치 개혁, 언론의 자유, 부패 종식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었지만 중국의 한계는 딱 여기까지였죠. 중국 정부가 계엄령을 내리고 반대 의견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한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한 중국인 사망자 수는 수만 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결국 이러한 참극은 국제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중국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제재, 무기 금수 조치,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졌죠.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검열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이후 몇 년 동안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 사건에 겁을 먹고 다시는 민주주의의 민자도 꺼내지 못하게 되며 민주개혁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며 전부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한국인들도 중국인들과 똑같이 시위에 대한 탄압을 받았지만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갔고 결국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거든요. 이러한 성공의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은 자신의 권리가 존중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단호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시민들은 패배와 포기에 따른 보복과 체제 탄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대규모 평화 시위가 불가능하죠. 자,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중국이 현재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고 있는 건 전부 이들의 한국에 대한 열등감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민주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거든요. 한국의 시민들은 실패에도 계속 도전했고 결국 쟁취했지만 중국 시민들은 쉽게 포기할 뿐이죠. 이러한 빠른 포기 덕분에 중국의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희생은 헛된 수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이 한국을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 더 있죠. 바로 한국은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강력하고 독립적인 미디어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도 미디어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정보에 접근하고 행동을 조율하며 목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 정부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대대적으로 검열하여 자국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빠르게 침묵시키고 있죠. 코로나 사태 때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질병에 대한 모든 언론 보도를 차단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했죠. 그러나 한국은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통해 투명성과 집단행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장 지역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구르족 무슬림 소수민족과 한족 다수민족 간의 민족적 긴장으로 신장의 수도 우르무치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지역의 통신망을 전부 끊고 정보 교류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언론조차 전부 탄압했기에 시위자들 중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들이 구금된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아는 중국인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시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털끝이라도 다친다면 그 즉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권위에 대해 저항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위는 그저 시민들이 의사표현을 하는 도구이지만 중국에서 시위란 그저 쥐도새도 모르게 실종이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물론 한국인들은 이러한 평화적인 도구를 그 누구보다 잘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에서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이들은 시위가 평화롭고 공공장소가 존중되며 메시지가 명확하도록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거든요. 매 시위가 끝날 때마다 한국인 시위대는 쓰레기를 치우고 주변을 정리했으며 일상생활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는 시위만 열렸다 하면 주변은 쓰레기로 아수라장이 되며 근처 상권은 약탈로 쑥대밭이 되는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위를 이용하지만 중국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위를 이용하므로 이러한 의식 수준 자체가 다른 양국의 국민들이 남긴 뒷자리는 서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중국은 절대로 한국처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나요? 한국의 민주주의 틀을 통해 한국의 시민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고 개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요구는 헌법적 법적 절차를 통해 충족되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느끼도록 보장하여 평화롭고 건설적인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죠. 이건 중국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일당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운영되며 검열은 일상화되어 있고 중국인들은 시위는커녕 정부 비판 댓글이나 채팅조차 제대로 못 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심지어 중국 정부는 시민들이 서로의 반정부 활동에 대해 보고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 문화는 공포와 분열을 일으켜 집단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에 더해 중국인들의 극한의 이기심도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은 대국이라며 허세를 부리지만 조금만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겁먹고 도망가고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중국 인민들 개개인은 그 어떤 국가들보다 극심한 개인주의에 찌들어 있죠. 중국인들은 항상 남이 대신해주기만을 원하고 정작 자신은 그로부터 노력 없이 얻기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행동하지 않죠.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쟁취해본 경험이 없고 이건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된 실패에도 끝까지 도전한 끝에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야만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선진적인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들의 수준에 비례하여 완성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교육 수준은 매우 낮고 문맹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중국의 신뢰할 수 없는 통계를 배제한 채 미국 통계청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중국의 실질 문맹률은 85%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인들은 애초부터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문맹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들의 장년층은 한국이 가난했을 때 태어났음에도 한국은 문맹률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기로 정평이 나 있죠. 즉, 한국인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했을 때도 이들의 수준만큼은 여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 문화 수준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한국인들의 교양 수준이 높기로 전 세계에 정평이 난 지금 한국은 자신들의 높은 수준대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주주의를 가지게 되었죠.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인 것이며 중국이 100년이 지나도 한국을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중국 기자들은 그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를 구사하며 고함을 질러댈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울부짖음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모든 외신 기자들은 한국의 우수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모습에 박수를 보낼 뿐이었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